안녕하세요. 집합건물관리사 자격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집합건물관리사 자격과정을 교육하게 된 저는 이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지금 부동산 경영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부동산경영관리사협회에서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집합건물관리사 과정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크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일 테지만 우리가 흔히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변화하는 경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뭐 30살에 퇴직을 빨리 할 수도 있고 50살에 퇴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 가장 이제 편안하게 하나 정도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한다면 단언코 뭐 집합건물관리사 혹은 주택관리사 혹은 공인중개사 등의 이런 자격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 오늘 저는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과정은 되게 이론에 기반해서 아주 가이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은 무엇이고 집합건물관리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 혹은 입주자들의 의무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교육과정은 20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20강 전체가 각각의 목차에 맞게끔 대략 이론과 실무 기반으로 과정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본 과정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실무 경력을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론에 기반해서 실무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과정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강 집합건물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집합건물에 대한 기본 개념과 법적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집합건물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한 거, 그리고 구분 소유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관련 법령 체계를 아주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일반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는 모르시죠. 근데 우리 흔히 이제 집합건물법은 아시죠? 뭐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것처럼 이 집합건물법은 우리나라 전체의 모든 건물에 그러니까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건물이 구분 소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모든 건물은 모두 다 집합건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제 시작하는 문구가 있어요. 한 동 건물 내에 여러 개의 독립된 소유 공간이 존재한다. 그러면 빌딩이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 하나의 건물이 한 사람의 부속 건물이냐 아니면 각각의 구분 소유가 다르게 관리되어 있고 각각의 임차인이 다르게 이제 존재하느냐 이런 물리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독립성은 각 공간은 별도의 소유권 대상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아파트를 들 수도 있죠. 아파트도 집합 건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관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법적 독립성으로 보자면 각 공간이 별도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집합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이용입니다. 이런 건물은 법적 독립성 그리고 물리적 구조에 따른 이런 건물은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들이 함께 혹은 사용자들이 우리가 흔히 구분 소유자는 소유주라는 개념이고 사용자는 점유자나 임차인을 포함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모든 분들이 공용 부분을 같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 이제 집합 건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물리적 구조로 여러 독립된 소유 공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 공간은 별도의 소유권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을 구분 소유자들이나 점유자들이 함께 사용한다. 이 세 가지만 결합되면 우리는 뭐라고요? 집합 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딥하게 집합 건물의 특징을 한번 보자면 구조적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벽, 바닥, 천장 등으로 구분된 독립된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겠죠. 그럼 한번 대충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중소형 건물 중에는 이런 빌라 형태가 있겠죠. 뭐 다가구 주택, 빌라, 혹은 오피스텔, 혹은 아파트들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독립적으로 공간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로 들어가면 출입구. 주 출입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겠죠. 자, 출입구는 두 가지로 되어 있겠죠. 첫째는 공용, 진입로. 우리가 1층에서 승강기까지 들어가는 공간에 출입구가 있을 거고, 우리 집에 대한 출입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복도가 있겠죠. 그리고 승강기가 있고 양쪽에 계단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옥상으로 올라가면 옥상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게처럼 구분되어 있는 공용적인 독립적인 공간도 있지만, 또는 우리 집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전유 부분은 우리가 사는 세대, 우리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도 벽과 벽, 바닥과 천장 등으로 구분돼서 우리가 주방, 거실, 안방, 작은 방, 흔히 이제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3베이, 4베이라고 해서 뭐 어떤 창문의 구조나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독립된 공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구조적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법적 특징을 보자면 각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 별도로 성립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뭐 혹은 150세대 이상이면서 이제 승강기가 있는 건물, 그 중앙난방식, 집중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관리를 되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미 이전에 관리에 대한 이전에 법적인 특징으로 보자면 이런 소유권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다. 201호 다르고 202호 다르고 301호 다르고 401호 다르고 이런 별도의 소유권이 있는 이제 법적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등기부에 개별적으로 등록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나면 등기부 등본에 몇 동 몇 호 해가지고 내 이름이 적혀 있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적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거 경제적 특징으로 보자면 그냥 가볍게 201호의 이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이헌이 개인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호실별로 뭐 어떤 위치나 층수에 따라서 어떤 가치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의 특징을 보자면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법적인 특징, 경제적 특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물에서 실제로 그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 소유 관계의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물,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 관리사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구분 소유 관계를 이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냐, 일반적인 사용자 점유자냐, 혹은 구분 소유자 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법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집합건물관리사가 대응하는 방법이나 적용하는 법률, 이런 것들이 조금 상이하겠죠. 그런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는 해당 건물이나 시 지자체의 집합건물 표준 관리 규약으로도 충분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집합건물법에 있는 집합건물 관리사들이 운영하는 건 공동주택관리법과 다르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이제 법에서 제한을 자율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 관리사는 이런 구분소유 관계나 법률적인 관계의 이해를 통해서 실제 집합건물 관리사가 되어서 내가 관리하는 건물에 구분소유자나 점유자나 혹은 구분소유자나 이런 양측의 관계를 상호적으로 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이 집합건물관리사가 되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뭐 가볍게 청소나 경비원이나 이런 거를 이제 물론 이제 그 뭐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떤 대처하는 이런 방안들이 되게 좀 중요하게 나오고 있죠. 자, 뭐 저 가볍게 보면 전유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전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죠.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첫째는 구분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다. 그러니까 얘는 소유자죠. 이 등기상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누구예요? 임차인. 그쵸? 임차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한대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공용 부분은 모든 구분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 별도로 어떻게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런 모든 건물에 우리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제 총회나 의결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그때 우리가 지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한 동이 100가구라고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100가구의 100호실, 이 100호실입니다. 100호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 이제 집합건물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과반수 이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51% 또는 뭐 4분의 3%, 4분의 3, 뭐 5분의 4, 뭐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리인을 선출한다든가 혹은 재건축 의결을 한다든가 뭐 공사에 대한 거, 관리 규약을 결정하는 거 이런 집합 건물을 관리하고 집합 건물을 관리할 때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런 비용 등을 산정할 때 뭔가 이런 총회나 이런 총회, 의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급 반장 뽑고 그쵸? 그리고 무슨 학급 반장을 선출하는 것부터 어떤 의견을 낼 때 이런 총회나 의결 우리가 이거를 관리단 집회 의결이라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게 의결권입니다. 의결권은 지분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이제 사시는 분들이나 빌라 사시는 분들 보면 등기부등본에 대지 지분율이라고 나옵니다. 그 지분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 비율. 자, 그러면 이 지분 비율은 내 집에 맞는 지분 비율도 있겠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각 소유자의 권리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A라는 오피스텔, A라는 아파트를 딱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내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거기에 실제적으로 내 지분 비율이 나옵니다. 그 지분 비율에는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비율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건물 전체의 주차장에 3%의 지분 비율이 있으니까 내가 전체 주차장의 3%에 대한 어떤 이런 면적에 나의 창고를 갖다 놓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 공용이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용 부분은 모든 구분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비율은 실제적인 권리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용적인 거는 공용 부분 전부 다 관리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권리 의무 구분 소유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자, 우리가 그냥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법적 권리는 뭘까요? 법적 권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지분 비율에 대한 이 구분 소유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예요. 이 법적인 권리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나올 거고요. 의무는 이 건물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때 내 전유 부분에서 사용하는 관리비, 공용 부분에서 사용하는 관리비 혹은 어떤 뭐 의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보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이게 대부분이 이제 공용 부분, 전유 부분 하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전유 부분이라는 말은 개별 세대 내부 공간입니다. 201호 이게 전유 부분이에요. 201호가 전유 부분입니다. 201호 내에 있는 내부 벽체, 바닥, 천장의 내부, 마감면까지 모두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용 부분을 볼까요? 그 공용 부분의 종류 보면 법적인 공용 부분과 규약의 공용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로 볼 수 없는 게 법적인 공용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죠. 뭐 네 차도 될 수 있고 내 차도 될 수 있고 201호도 되고 301호도 되고. 근데 사실상 우리 건물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주차장에 차는 될 수 있죠. 왜? 상가에 뭐 학원에 오는 사람들이 뭐 고객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용 부분이 있고요. 그 엘리베이터는 개인 게 아니고 공용이 같이 사용하죠. 뭐 계단, 복도, 옥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통상적인 법적인 공용 부분, 누구나 다 상식적인 공용 부분이 있고 특정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사전에 얘기했던 이 공용 부분, 그 이미 이전에 얘기했던 이 지분 비율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 같은 걸 한다 그랬잖아요. 공용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투표를 할 때 그런 어떤 관리단 총회나 집회를 통해서 이 규약에 대한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 짧은 20여 분 혹은 3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자세하게 풀 수는 없겠지만 이 법적인 공용 부분과 자율적인 규약에 대한 공용 부분이 있다. 단, 이 규약에 대한 공용 부분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러니까 80% 이상이 관리 규약을 변경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구분 기준은 물리적 구조와 이용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결정되겠죠. 관련된 법률과 판례에 의해 세부 기준이 좀 정립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항상 우리 그 수강생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법률과 판례에 의해서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법률은 뻔하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안에서 우리가 그리고 뭐 집합건물 관리 규약, 공동주택관리 규약 이걸 보고 하는데 문제는 판례가 달라요. 판례가 상이하다. 어떤 현상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판결을 판사가 다르게 판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같은 국민들이 보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게 나중에 뭐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인용을 하지 않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집합건물관리사들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다양한 판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 판례를 좀 자주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요즘은 뭐 챗GPT에 검색만 해도 이 관련된 키워드만 넣으면 판례가 쭉 나옵니다. 그냥 소설처럼 읽어달라고 하면 읽어줘요. 챗GPT가.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적용하시면 집합건물관리사가 진짜 전문가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고객들하고의 어떤 접점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집합건물 관련 법령 체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이라고 해서 그 전체의 네이밍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집합건물법은 그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 자, 그러면 집합건물법에 적용되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모든 건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건물. 그럼 어떤 건물이에요? 단독주택 이후에. 자, 단독주택. 나가 혼자 사는 이런 건축법에 적용되는 건축법과 민법에 적용되는 이런 단독주택 말고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곳은 모두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운영을 하는데 어떤 판매나 이제 어떤 이런 매도나 매수는 좀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런 건물들은 모두 다 집합건물법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집합건물법에 적용되는 건물들 대충 추려볼까요? 오피스텔 있겠죠. 그리고 뭐 아파트도 뭐 둔촌주공도 집합건물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둔촌주공도 집합건물법인데 관리만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 관리에 관한 성질은 이제 다음 강들에서 좀 소상하게 볼 거고요. 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그럼 뭐
지식산업센터, 뭐 공장, 뭐 공장형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고 빌딩도 있겠죠. 빌딩. 이런 것들이 다 집합건물법에 적용되는 건물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길거리 지나가시면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5층짜리 상가, 3층짜리 상가, 1층짜리 상가에 뭐 이렇게 구분으로 되어 있다. 그럼 다 집합건물법에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 생기거나 관리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 해당 건물들에 대한 걸, 집합건물법이구나. 그래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만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분쟁이나 이런 어떤 방안들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주택법이 있어요. 이 주택법은 현재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2018년 6월 12일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총칭 공동주택관리법이에요. 이 공주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주법. 자, 우리가 이 공주법인데 이 공주법은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주거로 승인난, 그러니까 공동주택이죠. 주거입니다. 주택으로 승인난 승강기가 있는 건물이 150호실 이상, 그리고 승강기가 없더라도 한 대지에 300호실 이상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선 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관리해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집합건물법 안에 들어가 있지만, 크게는 집합건물법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 그 안에서 별도의 특정 대형 아파트 단지들은 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관리된다. 되셨죠? 자, 그리고 모든 건물은 건축법과 민법으로 이렇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관리단 소송이나 하자 소송이나 어떤 그 외 분쟁 유형들의 소송이나 분쟁을 직접 이제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건설사나 뭐 이런 데들은 건축법, 그리고 뭐 민법 이런 것들을 다 소송할 때 적용을 시켜서 합니다. 당연히 그 바탕에는 가장 기본적인 건축법과 민법이 있지만 해당 건물의 규모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서도 소송하고 집합건물법에 따라서도 소송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집합건물관리사분들은 대략적인 이런 전체적인 폼만 알고 계시면 된다. 뭐 저처럼 너무 자세하게 그때그때 뭐 이렇게 배우실 필요는 없다. 일단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을 따시고 난 이후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집합건물의 관리 체계를 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 체계. 자,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법적 단체입니다. 단, 관리단은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자동으로 관리단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떤 총회나 반상회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되면, 구분 소유 관계가 뭐예요? 등기가 각자가 이루어지고 분양이 되면 자동 설립이다. 오토 설립. 자동으로 설립된대요. 오, 그래? 뭔가 행위를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거 이해가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호실 오피스텔에 혹은 뭐 분양형 호텔에 뭐 201호를 샀어요. 분양받았습니다. 여기는 근생이겠죠? 오피스텔이니까. 자, 201호를 딱 분양을 취득하는 순간, 취득하면 저는 당연하게 201호 관리단이 되는 거예요. 201호 관리단. 이해되세요? 자동 설립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행위를 거치지 않아도 내가 취득하는 순간 자동으로 나는 관리단이 된다. 이해되셨죠? 이 관리단의 어떤 관리단들이 전체가 100명 혹은 이 100호실이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이 100명의 전원이 뭔가를 결정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선출합니다. 이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선출합니다. 이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대표자겠죠. 우리 학급 반장, 그리고 아파트로 따지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이 관리단이 어떤 관리단이나 우리 관리단과 이 관리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한 보면 규약이나 법률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는 것이 그게 이 관리 규약입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에 관한 자치규범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를 따져서 내가 만약에 있는 곳이 경기도다. 그럼 경기도 관리규약을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내가 서울이다. 그럼 서울시 관리규약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를 어떤 결정사항이 있겠잖아요. 자, 관리규약만 있다고 관리인이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막 마음대로 막 결정을 했어. 관리비가 5만 원인데 내가 10만 원으로 막 올려. 그리고 막 공사비가 200만 원인데 막 1000만 원인 것 같아. 이 올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돈이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관리인 선출은 당연히 관리인이 우리를 대표해서 사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선출시켜줘야겠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를 결정을 할 때 관리규약에 비용이 들어가는 일 혹은 규약을 바꾸는 일, 우리의 구분 소유자의 재산과 관련된 의무와 권리와 그러니까 대부분은 권리와 관련된 겁니다. 권리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는 이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집행하시면 자, 정리. 자, 관리단은 자동 설립이다. 이 관리단은 관리인을 선출해서 활동한다. 이 관리인은 관리 규약을 가지고 이 건물의 관리를 운영한다. 이 관리 규약이나 관리인을 선출할 때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선출한다. 정리되셨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행위는 이 관리단, 내 201호라는 내 관리단이 전체가 과반수 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선출할 수 있다. 자, 1강 마지막으로 이제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구분 소유자의 권리 가볍죠? 그냥 소유권 행사합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해요. 내 집을 팔 건지 제3자에게 임차를 줄 건지 가볍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공용 부분 이용권, 내 차를 주차장에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옥상을 갈 수 있는지, 혹은 뭐 어디 뭐 분리수거장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공용 부분을 지분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단 이해하셔야 될 게 지분에 따라라는 게 뭐 누군가가 호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사용하고 나는 한 개 호실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좀 덜 사용하고의 이 비율이 아니다. 지분에 따라라는 건 내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지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비율 아니죠. 권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관리비 납부. 이건 의무입니다. 건물 유지를 위한 비용을 분담하죠. 당연히. 왜? 이 공용 부분을 사용할 때 승강기 유지비도 나가고 뭐 전기 안전점검 비용, 소방 혹은 뭐 예를 들어 기계 설비비,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들 월급, 청소원 아줌마들 월급 등의 다양한 관리비가 나가죠. 이 관리비 분담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민법에서는 사실 이게 그 특별 승계인에게까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 임차인이나 전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뒤에 소유주, 집을 산 사람이 특별 승계인으로 이 관리비를 내고 들어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건 뭐 나중에. 자, 그리고 공동생활 준수 의무,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201호인데 201호 앞에다가 뭔가 물건을 쌓으면 안 되겠죠? 그냥 가볍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강은 여기서 마치고 2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